높임 표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높임 표현을 우리 일단 이론적인 걸 아주 간단하게 보고 우리 이제 예문들을 조금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높임 표현이 이제 주체 높임법이 있다. 주체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 자, 주체 높임법. 자,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죠. 자,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자, 선어말 어미, 시. 두 번째는 조사, 깨서. 이거 주격조사죠? 자, 세 번째는 특수어휘. 자, 특수어휘는 주무시다, 잡수시다. 이런 말들. 자, 이런 말들이 이제 특수어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드시다는 약간은 논란이 있어요. 드시다 있잖아. 어머니께서 낙지를 드신다 이런 말 있잖아요. 드신다가 들다. 그러니까 아플 때 엄마가 밥 좀 들어 이럴 때가 있잖아. 거기다가 시를 붙였다는 설이 있고 그냥 특수어휘다라는 설이 있는데 약간 좀 그래서 드시다는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문제를 내실 때 이게 그냥 이건 특수어휘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논란이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주체 높임법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하면 직접 높임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높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직접 높임 같은 경우에는 자, 아버지께서 주무신다. 자, 이런 문장을 썼다라고 하면 조사께서와 주무신다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했죠. 아버지께서 오신다. 그러면 이거는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한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너무 간단한 거니까 알 거고요. 자, 간접 높임인데 간접 높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 이걸 한번 설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서술절을 아는 문장. 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는 키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자, 이렇게 생기면 그는이 주어잖아요. 이게. 그치? 키가 크다가 서술어예요. 자, 얘가 서술어가 되는데 서술어 자체가 문장이죠. 그쵸? 서술어 자체가 문장이니까 여기서 다시 주어, 서술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의 문장을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자, 요게 이제 요 간접 높임법에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간접 높임법에서 이거 뭐냐면 자, 아버지께서는 키가 크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형태인데 자, 요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얘가 이 아버지가 주어예요. 자, 그런데 요거만 봤을 때는 얘가 또 주어, 키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는 문장의 이 서술절 요 부분만 보면은 키가 크시다 이렇게 되면 키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원래. 그런데 높이는 형태인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했잖아요. 그치? 요걸 가지고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접 높임은 약간 딱 고정적인 형태는 아니고 약간 다른 형태가 있어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접 높임이 약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버지의 키가 크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아버지의 키 자체가 주어가 된 거죠. 그쵸? 이건 이제 관형격 조사를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지금 높임을 사용했잖아요. 그치? 높임 사용했죠? 사용했으니까 이것도 간접 높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형태도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형태. 서술절을 아는 형태로 높이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키가 크시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도 되고요. 아버지는 키가 크시다 이렇게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단어를 가지고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자, 선생님의 따님께서는 공부를 안 하십니다. 따님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요게 이제 선생님의 딸을 높였죠. 근데 나보다 되게 어린데 따님이라고 이렇게 높였잖아요. 그쵸? 따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간접 높임이에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통 일반 교과서에서는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서술절을 아는 형태의 문장인데 얘가 이렇게도 높일 수가 있다. 요거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요거는 이따가 지워야 되니까 지금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잘못된 간접 높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 커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간접 높임이.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 왜냐면 자, 여기서 이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건 일단 높임의 대상인 주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혹은 신체적인 부위거나 혹은 소유물이거나 약간 이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거거나 자, 이럴 때 높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정체성과 관련이 있거나 신체 부위거나 아니면 소유물이 아주 되게 소중한 소유물이어야 돼요. 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높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커피는 지금 내가 말한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죠. 그렇죠? 너무 애매해서 그냥 이 문장이 지금 잘못된 문장이라는 건 언젠가 그냥 이 문장이 잘못됐다라고 어떤 규정한 책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규정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것들 문제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 학교 출제하시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내가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대상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입고 계신 옷이 참 예쁘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쁘시네요. 옷이 예쁘시네요니까 이거는 근데 옷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나? 근데 이게 목표가 지금 입고 있는 사람을 되게 높이는데 이 옷이라는 건 지금 착용하고 있는 옷이니까 정체성을 올린다고 해서 이건 또 틀렸다고 안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건 틀렸다고 해요. 신발 사이즈가 크시네요. 이건 또 틀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쵸? 애매해서 이게 이제 그 교재나 학교에 있는 교재나 아니면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를 한정해서 거기 나온 예문과 관련 있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틀렸다고 하실 수가 없을 테니까. 선생님이 왜 이거를 되게 명확하게 못하는지 좀 알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대표적인 예문이 커피 나오셨습니다는 틀렸다. 이게 되게 대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형태로 간접 높임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을 설명했으면 이게 반드시 나온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주체 높임법이죠. 자, 객체 높임법은 매우 쉬워요. 자, 객체 높임법은 매우 쉽고 짧습니다.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인데 자, 그래서 방법이 첫 번째는 선어마로미 시가 없어요. 얘는 조사 깨인데 요 깨는 부사어일 때만 사용합니다. 선생님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네요. 자, 이 간접 높임을 할 때는 선어마로미 시만 사용하고요. 자, 여기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셨다는 맞는데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셨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계시다는 특수어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수어휘를 안 씁니다. 여기 특수어휘 안 쓴다. 간접 높임에서는 직접 높이면 쓰죠. 간접 높임에서 특수어휘 안 쓰는 거예요. 자, 선생님 빼먹어서 미안합니다. 자, 다음에 다시 넘어갈게요.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인데 조사 깨는 부사어에만 포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특수어휘를 사용하는데 특수어휘 예를 들어볼게요. 모시다, 뵙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 높임법의 특수어휘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주체 높임법의 이 특수어휘, 이 서술어 특수어휘 있죠. 그 다음에 이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 있죠. 두 개가 겹치지가 않아요. 이건 겹쳐서 쓰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달라요. 서로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다를 주체 높임법에서 쓸 수 있지 않나? 아니, 못 써요. 이건 객체 높임에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체 높임법이든 객체 높임법이든 조금 있다가 할 상대 높임법이든 언제나 쓸 수 있는 특수어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사 특수어휘입니다. 이건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자, 명사 특수어휘 있죠? 명사 특수어휘가 있는데 이 명사 특수어휘는 어디서나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연세, 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나이를 나타내는 춘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따님, 아드님 이런 것들도 포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명사 특수어휘예요. 명사 특수어휘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객체 높임은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예문이 그거죠. 자, 내가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자, 드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요 깨와 드렸다라고 하는 특수어휘 사용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별거 없습니다. 객체 높이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 잘 풀 때는요, 자, 이런 거 봐보세요. 할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셨다. 이랬어요. 병원으로 가셨다. 모시고 그냥 가셨다 할게요. 병원으로. 생각해보세요. 자, 이거 무슨 높임법 사용했죠? 자, 이거는 다 사용한 거죠. 그쵸? 그래서 중복되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성분에 쓰여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할머니를 높이고 있어. 근데 할머니가 주어인가? 그럼 주체 높임. 할머니가 높이고 있어. 할머니가 목적어야. 그럼 또 객체 높임. 할머니가 부서로 쓰였어. 그러면 객체 높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그냥 높임의 대상이 누구지? 이게 무슨 성분으로 쓰이고 있지? 요걸 갖고 보셔도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시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거 가셨다 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주체 높임을 썼네. 근데 그럼 주어가 누구지?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치? 이런 거 깨나 이런 것들 특수어휘를 가지고 모시고는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네. 그럼 이것도 높였네.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쵸? 자,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을 쓰든지 좋은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지 않으시려면 자, 거기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지금 문장에서 어떤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조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근데 그렇게도 안 되면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를 썼구나. 그럼 주체 높이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주어지. 뭐야? 할머니가 할머니를 모시고 미안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뭔 할머니를 또 모시고 두 분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를 썼구나. 그러면 주어가 누구지? 이렇게 찾는. 모시다를 썼네. 모시다는 객체 특수어인데 그러면 객체가 누구지?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번거롭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높임의 대상이 누군지를 탁탁 찍고 그 성분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이에요. 자, 상대 높임인데, 선생님이 이 상대 높임이, 자, 상대 높임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거니까. 근데 상대 높임이 좀 이게 표가 나오고 그러면 자꾸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표는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혹시나 노파심에 자, 한번 구분을 한번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자, 우리가 격식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비격식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격식체라는 게 있고 비격식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자, 이 비격식체는 몇 개 안 되니까. 격식체가 있고 비격식체가 있어요. 근데 격식체에는 뭐 네 가지 단계가 있죠. 네 가지 단계가 이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얘를 아주 높임. 자, 얘는 아주 높였다 해서 아주 높임. 얘는 예사 높임. 얘는 예사 낮춤. 그 다음에 얘는 아주 낮춤인데 이 상대 높임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상대 높임은 높임과 낮춤이 있다. 그러니까 얘는 높이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낮추는 방법까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요거 매우 중요해요. 요거 매우 중요해서 얘네들은 안 그렇거든. 주체 높임이랑 객체 높임은 높임만 있거든. 근데 상대 높임은 낮춤도 있다. 요거가 보기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보기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격식체는 해요체가 있고 해체가 있어요. 해요체는 이게 두루 높임이라고 하고요. 얘는 두루 낮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것만 조금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헷갈리는 것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자, 하십시오체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그냥 평서형이랑 의문문 같은 경우에 비읍니다예요. 그래서 자, 비읍니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뭐 합니다.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명령어에 이게 명령이 조금 애매한 게 하나 있는데, 자, 절로 들어가십시오 제도. 십시오도 이것도 하십시오체예요. 알겠어요? 십시오도. 알겠어요? 자, 들어가십시오. 근데 십시오는 하십시오니까 이건 또 쉬웠을 텐데, 이게 있어요. 이거. 자, 이게 명령형 중에 절로 가시지요가 있어요. 이 청유형이군요. 미안합니다. 자, 저리로 가시지요. 이게 있어. 자, 요거 하나는 조금 잘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가시지요. 왜냐하면 가시지요 이 요자 들어가지고 요 해 요체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시지요만 하십시오체예요. 알겠어요? 가시지요예요. 가시지요. 잘 안 보이나요? 자, 안 보이나? 청유형에 저리로 가시지요. 이런 거 있죠. 뭐뭐 하시지요. 이거 시지요. 얘가 있어요. 자, 요거만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하오체는 자, 뭐뭐 대부분 다 뭐뭐 하시오제예요. 얘는 들어가지 마시오. 응? 자, 이런 건데 이런 것들 몇 가지 구려, 뭐뭐 하는 구려, 아 제가 또 떠나는 구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뭐 구려, 구려도 하오체예요. 요거는 조금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뭐뭐 합시다, 합시다, 뭐뭐 합시다, 갑시다, 뭐 먹읍시다,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도 사실은 이제 청유형으로 이것도 하오체에 포함이 됩니다. 그쵸? 하계체는 사실은 이거는 나 가네, 자 가세, 이런 말들 내나 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어요. 가는가, 이런 거, 가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계체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계체고 가는구먼, 이런 거 있어요. 가는구먼, 저리 가는구먼. 가는구먼도 하계체예요. 여기 구려가 하오체죠. 아, 저기 가는구려는 하오체. 가는구먼, 이거는 하계체. 그쵸? 요즘에 너무 많이 쓰죠? 저 친구가 저기 가는구먼? 이런 거 많이 쓰죠? 진짜 많이 써요? 잘 안 써요. 그래서 문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 잘 안 했던 거고, 지금 영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쵸? 헤라체는 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들어가는 것들이 다 헤라체예요. 그러니까 밥 먹었냐? 그러니까 이게 해체가 이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체는 지 요 세 개가 해체거든요. 근데 뒤에 뭐가 더 붙으면 다 헤라체예요. 밥 먹었냐? 밥 먹었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헤라체가 됩니다. 그래서 헤라체는 해체랑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해체를 외우세요. 반말인데 지까지만 해체고요. 뒤에 뭐 붙으면 다 헤라체예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 해요체는 여기 되게 쉽죠. 해체에다가 요자만 붙이면 돼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 먹었지? 밥 먹었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해요체는 해체에다가 요만 붙이면 되는데, 해체랑 헤라체랑 구분할 때는 지를 제외하고 붙어있는 말들은 다 헤라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이거 글씨도 좀 보기 힘들겠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생각할 땐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아니, 안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막 문제가 막 세 문제 나오고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요즘에 잘 안 쓰는 말들이 어렵잖아요. 하오체, 하계체 이런 거. 이게 익숙하지 않은 말이라서 어려운 거라,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론이었어요. 기본적인 이론이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예문 몇 개를 좀 봐볼게요. 우리 예문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이런 문장. 자, 담임 선생님이 키가 크시구나, 이랬습니다. 자, 담탱이가 담임 선생님께서죠, 사실은 원래 키가 크시구나. 이거 뭐예요? 간접높임이죠? 그쵸? 이거 간접높임이에요. 자, 흰머리가, 할아버지께서 그새 흰머리가 많이 넣으셨네? 자, 이거 어때요? 주어를 흰머리라고 사용했죠? 그쵸?
이건 근데 할아버지의 흰머리나 이런 흰머리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테니까 얘도 간접 높임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몸은 괜찮으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 몸은 괜찮으세요? 그러면 몸을 높였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쵸? 몸을 높였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이게 이 세자 있잖아요. 이 세자. 사실 세는 아까 얘기했던 그 주체 높임법의 시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상대 높임 아까 있었죠. 상대 높임의 해요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세요가. 근데 이거를 그냥 간접 높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몸은 괜찮으세요? 몸을 높인 것 같잖아요. 그쵸? 간접 높임. 그래서 내가 간접 높임이라는 게 되게 약간 좀 명확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훈화가 있으시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높임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봐봐요. 자, 키가 크시구나.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뭐였죠? 서술절을 아는 문장으로 만들었죠. 그쵸? 흰머리가 많이 느셨네. 할아버지께서 흰머리가 많이 느셨네. 자, 얘도 사실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으로 간접 높임을 만든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몸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몸은 괜찮으세요? 해서 몸은 괜찮으세요는 사실은 서술절이 아니라 할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는 상대 높임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주체 높임법의 간접 높임법이라고는 약간 용법이 좀 잘못된 거긴 해요. 이게 왜 이 맞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 아버지께서는 몸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아버지께서는 주어라고 보고 몸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시가 안 쓰였는데도 그냥 이거를 그냥 간접 높임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요. 그 다음에 훈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간접 높임이 되는 거겠죠. 그쵸? 간접 높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잘 확인하셨죠? 자, 다음에 또 이런 문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거 과일을 이거 어머니께서 자, 할아버지께 과일을 드렸다. 께 과일을 드렸다 이랬어.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 어머니께서를 사용했으니까 주체 높임 사용했죠. 자, 아까 했던 방식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높이는 게 뭐냐면 어머니도 높이고 할아버지도 높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주어로 사용됐고 할아버지는 자, 애게니까 부사어로 사용됐죠. 그러면 주체 높임이랑 객체 높임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과일을 드렸다를 드렸어요 이랬어요. 드렸어요 혹은 드렸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건 상대 높임까지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상대 높임은 뒤에 있는 종결 어미만으로를 보는 거거든요. 오케이? 종결 어미만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요 있잖아요. 이 요는 사실은 조사예요. 요는 조사인데 그냥 종결 어미로 높인다 이렇게 됩니다. 약간 우리 높임법이 이상하게 규정이 조금 애매하게 써 있는 것들이 조금 많아요.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같이 사용됐으면 얘는 상대 높임까지 사용하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말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그 학교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높임법이에요? 주체 높임법이죠. 선생님께서는 계신다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지영아, 할머니 모시고 큰댁에 좀 다녀올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영아 그랬으니까 상대 높임을 사용했나요? 이거는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거는 높임이 아니라 낮춤을 사용했죠. 갔다 올래? 라고 했잖아. 올래는 무슨 법이겠죠? 해라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모시고, 할머니를 모시고 라고 했으니까 얘는 뭘 사용한 거예요? 객체 높임을 사용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점심을 잡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잡수셨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체 높임 특수어휘죠. 자, 이런 식으로 예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격식체인지 비격식체인지 판단해보세요. 자, 어서 집으로 가렴 이랬습니다. 자, 어서 집으로 가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격식체일까요? 비격식체일까요?
이거 격식체예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아까 나 어서 집으로 가. 여기까지가 해체였죠. 가라, 가렴, 뭐 이런 거였지. 빨리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이렇게 뒤에 뭐가 지를 빼고 나머지를 그 반말인데 아어지까지만 해체예요. 렴, 뭐 가냐, 빨리 가라 이렇게 붙으면 다 해라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 어서 집으로 가요 이랬어요. 가요는 요가 붙었으니까 해요체니까 비격식체네요. 그쵸? 자, 가구려가 있었어요. 자, 가구려가 뭘까요? 가구려 하오체였죠. 그쵸? 하오체니까 얘도 격식체입니다. 가십시오 격식체죠.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집으로 가렴, 집으로 가구려, 집으로 가십시오. 요 정도만 격식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자,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이렇게 불렀으면 상대 높임 쓰겠죠? 그쵸?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자, 그러면 뭐뭐 비읍니까니까 얘 뭐예요? 비읍니까니까 이상하네요. 그쵸? 얘는 격식체고요. 하십시오체니까 아주 높임이죠. 그쵸? 하십시오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얘가 자 하는 건데 근데 약간 좀 뭔가 찜찜합니다. 그쵸? 이게 이거 상대 높임만 사용했구나. 이러면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진에 시가 있었죠. 그래서 주체 높임도 사용한 거예요. 자, 이거 주체 높임도 사용한 건데 선생님 근데 이게 주어가 그럼 뭐예요?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이게 봐봐. 이거는 요거 갖고 해야 되겠죠. 그쵸? 비읍니까니까 상대 높임도 맞는데 시를 썼으니까 주어가 있겠네. 이 주어가 누굴까? 선생님이겠네. 그래서 주체 높임이랑 상대 높임을 같이 썼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주어가 생략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가 뭐지를 딱 생각하는 습관이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상대 높임과 같이 쓰일 때는 상대 높임과 주어가 겹치면 일반적으로 생략해버리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하고 불렀으면 이 선생님하고 부른 말이 무슨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지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선물 드리려고요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선생님 제가 선물 드리려고요 이랬어요. 선생님 선물 드리려고 이게 뭘까요? 상대 높임 맞죠? 그리고 드리려고요니까 해요체죠. 그치? 근데 드리다가 뭐예요? 비계 객체 높임법에서 쓰이는 특수어휘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물 드리려고요. 이것도 같이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누군가 불렀어. 그럼 불렀으면 이 성분이 또 뭐로 쓰이는지를 확인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문장에서. 자, 그래가지고 이거 그럼 이거 비슷한 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머니께서는 고구마를 주셨습니다. 자, 요 문장 한번 해볼게요. 자, 아주머니께서는 고구마를 주셨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아주머니께서는 이라고 했으니까 주체 높임법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주시 있으니까 주체 높임법이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주체 높임법은 썼어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읍니다를 썼네요. 그쵸? 비읍니다 썼잖아. 씁니다잖아. 씁니다. 비읍니다 썼으니까 상대 높임법이랑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쵸? 이거는 드러나진 않았겠지만 자, 옆집 아주머니께서 고구마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어만 보고 맨 뒤에 있는 종결어미만 보고 판단하셔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좀 틀리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상대 높임이 있다고 해야 되나? 누굴 부르질 않았는데 부르지 않아도 이거 썼으면 그냥 상대 높임이라고 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뭐 이런 것들 있네요. 그쵸? 자, 할머니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 이랬어요. 이건 할머니께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죠. 그쵸? 아까 간접 높임은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고민이 계시다 하면 안 돼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진지를 잡수셨다. 이렇게 썼으면, 자, 할아버지께서는 깨서를 사용했고, 잡수셨다라고 하는 특수어휘도 사용되었고, 그렇죠?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장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제품의 가격은 25,000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때요, 문장이? 이 제품의 가격은 25,000원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은 2만 원이십니다. 이랬어요.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렸죠? 자, 이건 25,000원이십니다가 아니라 입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왜 그렇죠? 내가 아까 높임의 대상이 있을 때 높임의 대상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언가를 높여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 제품의 가격 그러면 이 제품은 어차피 높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거는 되게 명확하죠? 이건 확실히 이 간접 높임을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되게 명확하잖아. 왜냐하면 이 높임의 대상이 없잖아, 여기에. 그치? 없으니까 또 높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높임법은 조금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자, 이 시제는 배울 때는 참 쉬운데 문제를 냈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제라고 하는 것의 약간 일반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 시점을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볼게요. 자, 근데 이제 시제를 말할 때는 일단 발화시라는 게 있어요. 자, 발화시는 내가 말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화시를 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화시를 현재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얘가 현재고요, 얘가 미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과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끔 내가 방향치거든. 선생님도 되게 아주 심각한 방향치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가끔 어떤 학생들이 좀 헷갈리긴 한가 보더라고요. 자, 여기에 요 앞에 부분, 여기 발화시보다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게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를 뒤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발화시보다 앞에 있으니까 미래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쵸? 앞이 과거고요. 뒤가 미래예요. 자, 학교 선생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절대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상대 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설명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자, 내가 어저께 도서관에 갔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제 도서관에 갔다. 자, 이거 시제가 어떻게 돼요? 자, 말하는 시점에 비해서 앞에 발생한 일이니까 이거는 뭐죠? 과거 시제죠. 자, 이런 건 절대 시제라고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어저께 도서관에 갔는데 그때 내 친구 선영이는 이미 가고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이 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때에서 시점을 보는 거야. 그때 예를 들면 내가 어제 도서관에 갔을 때 내 친구 선영이는 밥을 먹고 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 밥을 먹는 행위가 딱 갔을 때 동시에 발생한 일이죠. 그건 상대 시제로는 현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제로는 과거인데 내가 그 간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 내가 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말이 좀 이상하죠? 자, 이렇게 내가 요걸 갖고 해볼게요. 자, 내가 어저께 도서관에 간 행위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시점을 새로운 현재라고 보면 돼요. 현재라고 보고서 이미 가고 없었다. 이거는 이제 과거. 이미 떠났다. 뭐 이미 내 친구 선영이는 이미 집으로 갔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갔을 때 얘가 이미 갔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상대 시제가 과거가 되는 것이고 그때 선영이는 밥을 먹고 있었다. 이건 그때 현재고. 그 다음에 내가 어저께 도서관에 갔을 때 그는 10분 있다 나갈 예정이었다.
10분 있다 나갈 것이었다 라고 하면은 그게 미래였잖아요. 그치? 미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지금 과거 절대 시제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발생한 또 다른 일의 시제를 따져보는 거, 이걸 우리가 상대 시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설명을 안 하시면 잘 안 나와요. 요즘에는 문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상대 시제 조금 이해하시겠죠? 상대 시제는 절대 시제를 먼저 따져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있었던 일이냐, 그때 있었던 일이냐, 그거 나중에 생길 일이었냐, 자, 요거 따져보는 거예요. 자, 요게, 자, 시제에서 요겁니다. 자, 근데 시제는, 자, 선생님이 요게 막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나는 이 표를 외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제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은 참 독특하게요. 시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다른 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서술어에서의 시제가 있어요. 서술어에서의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형어. 자, 관형어에서의 시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어의 시제는 무엇으로 나타내는 거냐면 선어말 어미로 나타내는 거야. 선어말 어미. 자, 선어말 어미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어요. 언제 배웠죠? 높임법에서 시가 선어말 어미였었던 거 기억해요? 시가 선어말 어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의 선어말 어미라는 건 어말 어미 바로 앞에 온다는 뜻인데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이 선어말 어미는 높임과 시제 이 두 가지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서술어를 높입니다. 서술어의 시제를 나타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밥을 먹었다. 과거죠. 먹는다. 현재죠. 먹겠다. 미래죠. 자, 이거 뭐로 했어요? at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먹는다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먹겠다는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술어에서 사용되는, 자, 이 서술어에서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자, 관형어는, 이게 나타내는 말이 많아요. 이게 관형사형 어미. 어미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관형사형 전성 어미.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건 이름은 뭐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뭐 이런 뜻이니까 관형격 어미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자, 얘는 관형어로의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이거 자 봐봐. 나는 저기 밥 먹는 사람 누구야? 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그쵸? 지금 밥 먹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느는 꾸며주는 말이지만 현재 시제죠. 그쵸? 야, 어제 거기 먹던 사람 누구야? 그러면 어제 일을 나타내는 거니까 과거죠. 관형어인데 과거 시제를 나타내죠. 그쵸? 자, 야, 내일 나랑 같이 밥 먹을 사람? 이랬어요. 밥 먹을 사람은 뭐죠? 미래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선생님 이거 다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런데 이 시제는 참 문제인 게 뭐냐면, 이게 동사와 형용사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 동사의 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의 시제가 있어요. 자, 이것도 동사의 시제가 있고요. 형용사의 시제가 있습니다. 형용사의 시제가 있는데, 자,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보다 보면 그냥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제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현재 시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제. 자, 동사는요, 자, 은이나 니은 또는 는으로 나타냅니다. 자, 얘네가 뭐라고요? 얘네 선어말음이에요. 그래서, 자, 먹는다. 잔다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해도 되겠지만 뭐 나중에 얘기해도 되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자,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냐면 지금 또는 오늘 이런 말 넣어보면 되겠죠. 그쵸? 이거는 다 포함이에요. 나 지금 밥을 먹는다. 나 오늘 밥을 먹는다. 나 지금 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사어를 통해서도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동사는 시제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쵸? 자, 그러면 형용사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 칸이 이렇게 크기가 다르죠? 형용사는 그럼 어떻게 현재 시제를 나타낼까요? 얘는 은는 같은 선어말음이 없습니다. 그냥 기본형이 현재예요. 기본형이. 그래서, 자, 뭐, 크다. 이런 말. 이렇게, 저 산은 참 높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용사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형으로 현재형을 나타낸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과거 한번 가볼까요? 자, 과거는요. 과거는 뭐 어제, 이런 말들, 어제나 옛날에, 예전에 이런 말로 사용하겠죠. 자, 그래서 얘도 부사예요. 이런 말로 사용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더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얘도 더 이렇게 세 개. 세 개라기보다 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더가 있죠. 근데 이 더는 용법이 뭐냐면 약간 회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적을 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적어보세요. 더는 회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야, 걔 참 잘 먹더라. 이런 말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먹었다. 잤다. 이거 쉽죠? 어제 먹었다. 어제 잤다. 자, 그 다음에 참 컸다. 높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니까, 자, 얘는 이제 과거로 나타내는 거 너무 쉬워요. 그쵸? 자, 미래 더 쉬워요. 미래. 이건, 내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얘는 뭐 사용하죠? get이에요. get.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쵸? 먹겠다. 난 자겠다. 크겠다. 이런 말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특별하게 적지 않을게요. 너무 쉬우니까. 적을까? 이 칠판이 작은 칠판이 아닌데 맨날 쓰다 보면 맨날 부족해요. 자, 이거 내일 먹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쵸? 참 저건 참 크겠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이게 서술어로 쓰일 때의 시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말들. 자, 얘는 안 쓰는 거였고요. 여기 있는 말들이 다 뭐라고요? 여기 있는 말들이 다 뭐라고? 선어말 어미입니다.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보기에 관형형 어미를 가지고 높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예, 시제를 나타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관형격으로 한번 가볼게요. 관형격은 색깔을 다른 펜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관형어는 자, 동사의 현재는 얘가 잘 봐요. 는이나 얘는 는을 사용해요. 그냥 는만 사용해요. 그쵸? 자, 자, 얘 는을 사용하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요. 이거 동사만 먼저 하지 말고 형용사랑 같이 해볼게요. 형용사는 은을 사용해요. 오케이? 자, 은을 사용하거나 니은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이거 봐봐요. 자, 먹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기 자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어떻게 해? 저기 큰 산 또는 높은 산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은이나 니은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이래요. 자, 과거는요. 자, 동사는 이게 과거 동사를 잘 봐야 돼요. 얘가 은이나 니은이 여기 한 번 더 들어가요. 이게 던이에요. 은이나 던. 그 다음에 여기는 던. 이렇게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제 먹던 사람 누구야? 이렇게. 어제 거기서 잔 사람 누구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얘는 이제 참 높던 산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쵸? 얘는 좀 눈으로 보이시죠? 자, 얘는 을하고 리을. 얘도 똑같이 을하고 리을이에요. 그쵸? 밥 먹을 사람. 자, 참 클 놈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자, 클 놈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 그럼 뭘까요? 또 얘네들은요? 자, 얘네들은 다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얘네 다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되는 애가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이거 다른 색깔 없나? 자, 문제가 되는 애가 하나 발생했죠. 이게 은이죠, 은. 은이 너무 많이 쓰죠, 이렇게.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은을 어디서 쓰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꽤 나와요. 예전에 실제로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동사의 과거 관형격은 은을 사용한다. 은이나 던을 사용하는데 은을 사용한다는 점이 예전에 수능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수능 문법 문제. 한 4년인가 5년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애들 많이 헷갈려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거 지금 말로 해보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이게 다 예문이라서 그렇지 예문 지워보면 진짜 별거 없는 거잖아요. 내가 예문 때문에 이게 빈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표 사실 되게 간단한 표현이에요. 그쵸? 자, 이거 그냥 눈으로도 보고 외우면 되는데 특히 외워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요 두 개 구분하고 요 두 개 구분하고 요 정도만 알면 그냥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두 개를 다 쓰고 얘는 안 쓰고 그 다음에 는하고 은을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데 여기 은이 이게 동사에선 과거에도 쓰인다. 요 정도로 외우면 된다고. 이게 예문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복잡한 표가 아니에요. 이게 혹시나 좀 보고선 어려워 외울 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지금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에서 관형격으로 쓰이는 과거를 나타낼 때에는 동사의 경우 던을 사용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던을 사용한다 자체가 맞는데 얘도 은도 포함됐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의 관형격 과거를 나타냈을 때는 선, 어말, 어미, 던을 사용한다. 이랬어. 그럼 뭐죠? 선, 어말, 어미가 아니니까 틀렸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걸 한 방에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문장으로 풀어서 보기를 내는 문제를 꼭 내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내신 문제를 낼 때, 요 시제 문제를 내실 때 꼭 이런 문제를 같이 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술어 현재를 나타낼 때 형용사의 경우에는 관형형 어미 는을 사용한다. 틀렸죠? 관형형 어미도 틀렸고 형용사 현재는 기본형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의 이 문장을 조금 익숙하게 하려면 이 표를 쉽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예문을 빼고 그리면 되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선어말 어미고 저기는 관형형 어미고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걸 딱 명확하게 머릿속으로 딱 넣어 놓으시면 굉장히 탄탄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보는 게 좋으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시제가 반드시 이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제대로 안 쓰는 말들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게 get이 있습니다. get은 여기서는 둘 다 미래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 get은 미래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야, 지금쯤 시험 끝났겠는데? 이런 말이 있죠. 지금쯤 시험 끝났겠는데는 의미적으로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는 약간 추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et은 추측, 의지 또는 가능성 이럴 때 이제 또 사용합니다. 야, 일 지금 잘 되겠는데? 가능성. 야, 나 내일 꼭 1등하고 말겠어. 100점 말고 100점을 맞고 말겠어. 의지죠. 그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미래의 의미 말고도 이런 의미를 추가로 갖고 있다. 자, 요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t 있잖아요. at은 여기 과거 쓰이는 거잖아요. 그쵸? 자, 얘는 일반적으로는 과거가 맞는데 과거보다 조금 의미가 하나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야, 이번에 포도 잘 익었다 라고 하는 건 과거서부터 지금 완료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영어에서 말하는 현재 완료 비슷한 용법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완료 플러스 지속, 완료되겠고 지속이 되는 뜻이 있다. 자,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단 이게 더 많이 나오겠죠. 야, 오늘 내가 잠은 다 잤다. 야, 다 잤다. 이렇게 되죠. 이거 잤다는 어때요? 미래죠. 그쵸? 미래에 반드시 발생할 아주 확신 있는 미래. 자, 확실한 미래일 경우에 이렇게 과거형을 사용하게 돼. 나 오늘 밤에, 잠은 다 잤다. 야, 니들 너 오늘 할 건 다 했다. 야. 이런 말들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이, 이건 at하고 ot이고, 그냥 at 또는 ot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선생님을 두고 한번 해보세요. 야, 선생님은 참 잘생겼다. 이러면 내가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죠. 그쵸? 그런데 선생님 참 잘생겼었다. 잘생겼었어. 이 말하면 내가 기분 좋을까? 안 좋겠죠. 왜냐하면 잘생겼었어는 이거는 지금이 현재는 안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잘생겼는데 지금은 안 잘생겼다는 뜻이라고요.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과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현재일 때 쓰는 말. 혹은 아주 먼 과거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일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주 먼 과거일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법은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동작상입니다. 자, 동작상을 알아야 되는데, 자, 동작상은 사실은 되게 쉬운 애예요. 자, 동작상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동작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엔 진행상이 있어요. 진행상 그냥 외우세요, 이거. 진행상. 뭐뭐 하고 있다. 뭐뭐해 가다. 자, 이런 말이 있으면 진행상입니다. 그 다음에 완료상 같은 경우에는요, 완료상은 뭐뭐뭐뭐 하있다. 또는 뭐뭐 버리다. 이렇게 쓰는 건데, 얘네들은 사실은 이게 보조 용언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고 쳐보세요. 자, 그럼 내가 앉는다는 동작인데, 이렇게 쓰면 내가 앉아있는 동작을 계속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건 진행상을 써야 돼? 아니면 완료상을 써야 돼? 앉는 행위가 끝난 건가? 아니면 그냥 앉는 행위가 계속 되는 건가?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 않아요? 뭐 일반적으로 잘 안 헷갈리죠. 잘 안 헷갈리는데 이게 그냥 동작으로 봤을 때는 이 진행상이 고 있다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앉아있다 라고 하면 계속 앉는 행위가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앉고 있다는 그 행위를 내가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일이 잘 되어 간다라는 것도 지금 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야, 일이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라는 건 그 일이 완료됐다는 뜻이죠. 그쵸? 자,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 고 있다, 아 있다, 뭐뭐 가다, 버리다를 가지고 그러니까 문장이 그렇게 써 있어. 써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이게 진행상이냐 완료상이냐 맞추는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뭐뭐 고 있다예요. 이 고 있다가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완료로도 해석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분필을 들고 있죠. 그쵸? 선생님은 지금 분필을 들고 있다. 그쵸? 지금 들고 있죠? 그쵸? 이것도 들고 있는 거고요. 봐봐요. 이렇게 내가 드는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들고 있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진행상의 의미와 완료상의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 해서 얘가 이 고 있다가 중의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자, 이게 조금 어려우면 신발을 신고 있다로 해보세요. 신발을 신고 있다는 건 지금 맨발이 아니라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다 라는 뜻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신발 신는 행위를 하고 있다 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 있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동작을 나타내고 아 있다는 완료상은 상태를 나타내는데 얘가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경우가 있더라. 이게 중의성입니다. 그쵸? 사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시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봐봐요. 이거 한번 예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재민이는 장차 훌륭한 어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발화시보다 되겠다가 나중에 발생하는 거니까 미래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질 것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많아질 것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형형의 미래를 사용한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즘 기말고사 직전에서 매우 바쁘다 라고 했습니다. 자, 형용사는 현재형이 바쁘다는 형용사니까 기본형이 현재형으로 사용된 겁니다. 자, 어릴 적 귀엽던 아이가 벌써 이렇게 크다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크다니이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그냥 놀라다는 거니까 이거 크다 이거 기본형을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멀리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형격 현재의 는을 사용한 것이다. 오르다는 동사이고 관형형으로 사용했으니까 현재를 오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장 해보세요. 낙엽이 쌓이고 있다. 낙엽이 쌓이고 있어요. 진행상. 그쵸? 자, 진행상이고요. 자, 꽃이 시들어간다. 진행상. 자, 들어버렸다. 완료상. 그쵸? 완료상. 올라오고 있다. 진행상.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가오고 있다. 진행상.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지수는 음악을 다 들어버렸다. 자, 얘는 지금 뭐였죠? 아까 완료상이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진행상이었는데 얘는 완료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예를 들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거기 지금 춥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춥겠지? 춥겠지? 추측. 그쵸? 자, 너 할 수 있겠어? 이거는 가능성. 그렇지? 자, 끝냈겠다. 또 추측.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내일은 꼭 잡겠다. 이거 의지. 이렇게 의미를 찾아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요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어려워하는 것들은 다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다음에 피동 표현이랑 인용 표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피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피동이, 많이 적혀 있네요. 그쵸? 왜 적혀 있을까요? 선생님이 마이크를 끄고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간 촬영본이 있는데, 그때 적어놨는데, 선생님이 별로 중요한 내용, 많은 내용들이 아니길래, 선생님이 그냥 적어둔 채로 그냥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피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수동태 비슷한 거예요. 그죠? 수동태 비슷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일반 문장, 그러니까 능동태, 자, 이거 능동이죠. 자,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문장은 지금 잡았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의 문장이에요. 능동 문장이에요. 자, 이 능동 문장, 이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능동 문장은 제 힘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제 힘으로 행동을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수동태처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렇게 도둑을 이라고 하는 이 능동의 목적어를, 자, 이건 피동문의 주어로 가져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둑을 도둑이 이렇게 바꾸죠. 자, 그 다음에 이 능동의 주어는 어떻게 되느냐? 피동에 이렇게 부사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재밌는 건 여기 이게 이 부사어로 바뀔 때 이 조사가 붙잖아요. 조사가 붙을 때 조금 유형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정물이 오게 되면은 에게가 오고요. 무정물이 오게 되면 에가 오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봐봐요. 내가 물을 준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물을 주는 거냐? 자, 일단 고양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고양이에게 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나무는 어떻게 돼요? 난 나무에 물을 줬다 이러죠. 그쵸? 그래서 이 앞에 오는 단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유정물,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 이 경우에는 에게를 라는 조사를 사용하고, 무정물, 그러니까 식물들과 일반 사물들에게는 에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사어까지 만드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이 서술어를 피동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 피동형으로 바꾸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파생형입니다. 자, 파생형은 전미사를 붙이는 방법이에요. 자, 전미사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전미사를 붙인 새로운 파생어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끼, 도끼질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사과, 풋사과, 이건 접두사. 이렇게 해서 접사를 붙여서 파생어를 만드는 방법인데, 여기에 붙는 거는 이게 전미사가 붙는 거예요. 전미사가 붙으면 사실 봐봐, 요거는 이게 잡았다잖아요. 얘가 잡혔다로 바뀌게 되지만, 잡았다와 잡히다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오케이? 전미사가 붙으면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전미사 이히리기를 붙인다. 이렇게만 아셔도 돼요. 알겠어요? 전미사 이히리기를 붙이거나, 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명사에다가 대다.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개최되다. 자, 개최되다. 이런 말 있죠? 이런 식으로 명사에다가 이게 되다를 이렇게 붙여서 쓰게 되는 경우 있죠? 자, 그런 경우도 사실 파생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되도 전미사예요. 오케이? 요 되도 전미사가 되는 거야. 이히리기처럼.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문장을. 자, 그러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였다 해서 요 히 있잖아. 히. 이게 요 이히리기의 히인 거야. 그렇죠? 자, 쫓기다 같은 경우에 이거만, 자, 경찰이 도둑을 쫓았다. 이러면 쫓기었다가 될 땐 그럴 때는 기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자, 다음에는 통사형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요. 통사형은 뒤에 보조용언을 붙이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 어지다와 뭐뭐 하게 되다인데 선생님 여기도 되다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가 또 있네요. 자, 요 되다와 여기 되다는 달라요. 얘는 이렇게 띄어 쓰잖아요. 그래서 명사에 붙여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보조용언이고 얘는 전미사인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얘는 제 힘으로 하는 행동이고 얘는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당하는 방식인데,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주 기본이죠. 자, 그러면 이 피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거 다 적으셨나요? 이거 사실 이걸 적어요. 다 알고 있겠죠, 이미. 자, 그런데
자, 그럼 이 피동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조금 두고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피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피동형은 첫 번째로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일단 대상이 강조되기 때문에, 자, 이 대상이라는 건 도둑이에요. 대상이 강조되기 때문에 행동의 주체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잡혔다 하게 되면 경찰에게 라는 것이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기능은, 자, 주체를, 이 주체는 능동에서의 주어가 주체예요. 얘를, 자, 숨기거나 그러나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밝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군지 모를 때, 주체가 누군지 모를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얘는 객관성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내가 꽃병을 깼어요랑 꽃병이 깨졌어요 같은 경우에 둘 중에 뭐가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겁니까? 꽃병이 깨졌어요가 더 객관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객관성이 더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출제 포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를 한번 가보면, 자,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약간 이게 잘못된 피동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잘못된 피동. 잘못된 피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잘못된 피동의 첫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과도한 피동입니다. 과도한 피동은 좀 쉬워요.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런 거 있지. 나는 그 일이 잘 될 거라고, 자, 생각한다가 있고요. 자, 생각된다가 있죠. 그쵸? 자, 이건 봐봐요. 생각한다와 생각된다 중에는 뭐가 더 올바른 표현일까요? 자, 이런 거. 생각한다가 더 올바른 표현이고 얘는 별로 올바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약간 겸손하게 표현한다고 가끔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진짜, 나의 생각을 너무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러나 봐요.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곤 하는데, 이런 말들은 과도한 피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다. 이런 말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쓸데없는 피동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그 피동 파트 문제에서 3번, 4번 문제로 좀 설명을 했었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중피동이에요. 이중피동은, 자, 아까 얘기했던 이희리기하고 돼 있잖아요. 얘랑 그 다음에 어지다랑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어지다가 늘 함께 쓰이는 약간 비동문을 이중비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플러스 플러스 어지다를 같이 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도 아까 얘기했던 이희리기에 있는 이가 있고 어디다를 같이 쓰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중비동문으로 잘못 쓰인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여졌다 이런 말, 쓰여지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은 잘 어지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중비동이고, 자, 얘 아까 어지다 이렇게 써도 이것도 이중비동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중비동이에요. 이중비동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지다를 지워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책은 영어로 쓰이었다. 어디다를 지웠는데도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중비동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잘 읽힌다. 어디다 지워도 말이 되는구나. 그럼 이중비동이에요. 자, 올림픽이 개최된다. 이것도 말이 되네? 그러면 이것도 이중비동이에요. 자,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어디다를 지우면 안 되는 말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손잡이가 돌려졌다.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얘는 돌 플러스 리 플러스 어디다 이렇게 쓰인 거죠. 그쵸? 근데 이거 어디다를 지워볼게요. 자, 손잡이가 돌렸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손잡이가 돌렸다? 문장이 이상하네. 그죠? 이상하죠? 그러면 얘는 이중피동문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이따가 이제 사동을 설명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사동은 이희리기 우구주예요. 그러니까 이희리기가 사동에도 나오고 피동에도 나와요. 그래서 얘는 사동이랑 피동을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손잡이가 돌려졌다.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중피동입니다. 자, 이거
이해했죠? 자, 이 예문을 잘 정리하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를 지우시면 돼요. 어디다를 지웠는데도 말이 되면 얘는 이중피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디다를 지웠는데 말이 이상해져요. 그러면 얘는 괜찮아. 어디다가 필요해서 쓴 거구나. 그러면 얘는 사동 플러스 피동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높아심이 하나만 나면 이런 거 있죠. 그려지다 이런 말을 하면 가끔 이중피동 같은데? 야, 얘는 어간이 리잖아요. 이 리가 이희리기의 리가 아니죠. 근데 이게 그려지다면 뭔가 이중피동 같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중피동 아니에요. 그냥 피동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 생각된다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 과도한 피동. 자, 그러면 요 정도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피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자, 본 것 같은데, 자, 예를 들면,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가 뭐냐면, 자, 능동이 없는 피동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연이 나무에 걸렸다. 걸리었다. 이거 걸렸다예요. 걸렸다로 쓸게요. 그냥. 걸렸다. 자, 이거 그냥 자유자재로 능동과 피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얘가 주어로 간다. 이렇게 이거예요. 얘를 이렇게 교차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주어는 연을이 되겠죠. 그쵸? 연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걸었다가 돼야 되죠. 누가? 나무가. 나무가, 이거 뭐지? I am 뭐지? 그건가요? 얘가, 나무가 이 행동을 못 하잖아요. 나 진짜로 지금, 어벤져스 걔 누구죠? 하여튼 걔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력이. 자, 어쨌든. 자, 나무가 연을 걸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비슷한 예문이 하나 더 있죠. 다리가. 미안해. 다리가 나무에 걸렸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무가 다리를 걸었다. 이렇게 고쳐야 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얘를 목적어로 가져온다.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온다. 요거이지, 요거.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 두 개. 이걸 왔다 갔다 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장을 외우려고 들지 말고 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문장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능동이었구나, 피동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자, 얘가 요 나무에라고 하는 요 부사어 있잖아요. 얘가 무정물의 경우에 이렇게 능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시겠죠? 근데 무슨 될 때도 있어요. 될 때도 있으니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이 나무에 걸렸다라는 문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그의 이론이 사실로 증명되었다라고 했어요. 그의 이론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자, 이거는 지금 뭐죠? 피동문이죠. 능동으로 고쳐보세요. 어떻게 해볼까요? 그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누군가가 그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여기는 그래서 부사어인 그 주체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예요. 내가 지금 얘기한 문장은. 다시. 그의 이론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선생님 지금 얘 문장을 지금 쫙 하고 있으니까 잘 봐봐요. 자, 그의 이론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자, 이것도 지금 파생형 피동을 사용한 거죠. 증명이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되다를 붙여서 썼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그의 이론이가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그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 얘가 일로 가야 되는 거군요. 사실이 그의 이론을 증명하였군요. 아니에요. 이거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여기다 두시면 됩니다. 사실로 증명하였다. 이러면 돼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주어가 이 주어가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피동문에서 주체를 숨길 수가 있었잖아요. 얘가 주체를 숨겨놓은 겁니다. 그의 이론이, 자, 에디슨에 의해, 에디슨에게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런 말이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생의 오해가 전부 풀어졌다. 동생의 오해를 풀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좀 특이한 문장 하나만 좀 설명해 볼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팀을 이겼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피동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얘기되냐면, 자, 얘가 와야 돼요. 자, 그 팀이 우리에게 이거 쓸 수 있어요? 졌다. 이렇게 해서 반대말로 이렇게 서술어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하늘을 보았다. 이거 만들어 볼까요? 하늘이 나에게 보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는 그를 회장으로 뽑았다. 자, 그가 우리에 의해 회장으로 뽑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빗물이, 내가 하나 또 해볼게.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빗물이 운동장을 팠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치? 그럼 팠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 쉬워요. 운동장이, 자, 얘는 무정물이니까 빗물에,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자, 이건 패였다. 그래서 패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이건 어떻게 쓴 거냐면, 자, 파 플러스 이 플러스 얻다 이렇게 해가지고 패였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혹은 파였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파였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파였다 이렇게 해서 얘 두 개가 다 됩니다. 두 개 다 돼요. 그래서 쓰다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쓰이다. 얘가 다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패였다, 파였다가 둘 다 되는 요런 애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패였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럼 이건 되나요? 패였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중피동이에요. 그래서 이중피동 이게 요 패이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 돼요. 패였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이중피동이 아니라 파에다가 이에다가 얻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이를 두 번 쓴 거지. 이것도 이중피동인가? 이를 두 번 쓰게 되는 그런 잘못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사냥꾼이 사슴을 쫓는다. 이거 피동 만들어 볼까요? 자,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긴다. 이렇게 잘 쓰겠네요. 동생이 컵을 깼다. 컵이 동생에 의해 깨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뭐가 있을까요, 또? 그 다음에, 자, 오케이. 자, 이거 문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자, 이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아까 생각한다로 고쳐보시면 된다 그랬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이 문장이 되면 생각된다라고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광장은 최인훈에 의해 지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최인훈에 의해 지어졌다라고 최인훈이 지었다. 이게 이 문장이 가능한데, 지어졌다 이렇게 과도하게 피동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건물이 빨리 복원돼야 한다. 복원해야 한다로 고칠 수가 있으면 이건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늘 회의에서 다룰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다루어질을 다룰로 고칠 수 있으면 얘도 과도한 피동이에요. 아시겠죠? 과도한 피동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중 피동은 별로 할 게 없네요. 그쵸?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동 틀리지 않고 잘 하십시오.